네, 이번 시간에는 2-2단원 물질 대사와 건강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여러분들의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섭취하고 그 다음에 그 섭취한 음식물로부터 에너지를 만들어낸 다음에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섭취를 하게 되면 그게 다 체중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당한 영양의 균형, 에너지의 균형이 중요한데 이 단원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핵심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 없고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는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의 관계를 알고 에너지 균형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의 관계를 알고 그 다음에 에너지 균형이라는 말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 대사와 관련 있는 질병을 조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토의할 수 있다. 자, 물질 대사와 관련 있는 질병, 이거를 우리가 대사성 질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대사성 질환. 자, 그럼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 자,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그런 내용이 답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 가지고 영양의 섭취를 균형 있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과학 원 통틀어서 가장 여러분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요즘에는 비만이 많죠. 비만인 사람들이 많죠. 예전보다는 일단 확실히 요즘에 어떤 먹거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비만을 유도하는 그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 습관들. 예전에 초등학생들만 해도 예전에는 다 밖에서 뛰어놀았는데 요즘에는 한 2학년, 3학년만 돼도 휴대폰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들 수능 치고 나서의 분위기를 보면은 예전에는 다 같이 이제 모여서 뭔가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3, 3, 5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 들어가 보면 모두 휴대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워낙에 이제 손에 쥐는 휴대폰 안에 너무 많은 정보들과 재밌는 어떤 볼거리들이 많아서 움직임이 많이 좀 없어진 게 됐죠. 그래서 이제 비만의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만은 사실 뭐 살이 조금 쪘다 이 정도는 비만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고도비만 정도가 되면은 그거는 실질적으로 질환으로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도비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체중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요. 어쨌건 자기의 몸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불어나는 데 대해서 아무런 어떤 인지하지 못하고 어떤 정상 체중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두 단락으로 나눠서 아마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단락은 우리 에너지의 균형에 대해서 할 거고 두 번째 단락은 물질 대사에 의한 질환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먼저 우리 몸의 에너지라는 건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스스로 우리 몸은 스스로 양분이나 이 에너지는 이제 그 양분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데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그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죠. 무조건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섭취한 영양분을 우리 몸속으로 흡수하는 기관인 소화계가 가장 먼저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은 그러한 소화계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고 가실게요. 네, 잘 보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과식하면 안 됩니다. 과식하지 말고 적당한 균형 있는 식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건데요. 에너지 대사의 균형이라는 말은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이 균형을 이루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에너지 대사의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면 영양 과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당연히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을 경우, 맞습니까?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증가하면
그러한 상황을 영양 과다라고 얘기하고 결과적으로 체중 증가나 비만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죠? 반대로 영양 부족이라는 거는 소비량이 섭취량보다 많은 경우 영양 부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섭취하는 것보다 더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체중은 감소하게 될 거고 뭐 영양 실조라든지 여러분들 성장 장애, 키 안 크고 이런 거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에너지 섭취량이랑 소비량 간의 이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그걸 보고서 내가 평소보다 이제 조금 더 먹는 양을 늘려야겠다, 아니면 줄여야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게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 균형 그림이에요. 지금 보면은 맨 처음 거는 섭취량이 더 많을 때 체중 증가한다는 거. 가운데는 섭취량과 소비량이 같을 때 거의 비슷할 때 에너지 균형 상태. 그 다음에 소비량이 섭취량보다 많을 때는 체중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다.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사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먼저 대사량을 보기 위해서 일단은 대사량의 종류부터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뭐 전혀 움직이지 않고도, 그러니까 움직여야만 에너지가 소비된다 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여러분들이 아무런 움직임 없이 가만히 정말 정지 상태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우리 몸에서는 어떤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뭐 심장 박동이라든지 뭐 순환 과정이나 아니면 다양한 어떤 몸속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자극을 느끼는 데 있어서도 뭔가 ATP라고 하는 에너지가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양을 기초 대사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소비되는 에너지양. 반면에 실제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해야만 소비되는 그런 에너지량을 활동 대사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 동안에 필요한 에너지량은 결국 기초 대사량에다가 활동 대사량을 합한 값에다가 기초 대사량, 활동 대사량 어디에도 포함되기 좀 어려운 이런 소비되는 에너지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의 소화, 흡수 이럴 때 사용되는 에너지량 뭐 이런 것들. 어쨌건 기초 대사량 플러스 활동 대사량 플러스 그 외에 어떤 에너지 소비량을 총 합쳐서 하루 동안에 최종 소비되는 에너지량을 일일 대사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일 대사량.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사량의 개념을 여러분들 단어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대사량의 어떤 그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혹은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즉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더 많을 때 비만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비만에 대해서는 크게 뭐 질병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고도비만이라는 건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잠시 시청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만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 허윤석 교수가 있다. 비만은 당뇨, 고혈압 이런 것과 같이 중요한 생활습관 병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인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고 편견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병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환자들은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고도비만, 비만, 이건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질환입니다.
당신은 어떤 시선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 가도 없어요. 없으니까 미리 주문을 해놓죠. 갖다 달라고. 근데 소 한 마리 잡으면 이 허리 이만한 허리띠에 한두 개밖에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김정봉 씨는 한때 152kg에 달하는 고도비만 환자였다. 짧으니까. 박선희 씨 또한 늦둥이를 낳으면서 신장 150cm에 120kg에 달하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들을 괴롭힌 건 단순히 거대한 몸과 무거운 몸무게가 아니었다. 그들을 끝없이 괴롭히던 수많은 동반 질환들. 어쩌면 그들은 극단적으로 표현해 죽음을 향하는 고속열차의 탑승자였다. 당시 김정봉 씨의 복부 CT 화면을 보면 섬처럼 작아 보이는 것이 장 부분이고 나머지 부위는 모두 지방으로 둘러싸인 상태. 그는 비만으로 인해 총 9가지의 질병을 앓고 있었다. 당뇨, 고혈압, 심장 문제, 퇴행성 관절염에 자다가 숨이 멎어버리는 수면 무호흡증까지. 몸무게는 늘고 있었지만 그의 수명은 질병들로 인해 잠식되고 있었다. 박선희 씨 또한 거듭되는 탈장과 관절염으로 거동조차 불편했던 상황이었다. 어느 날 여러 가지로 자꾸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을 갔더니 고지혈, 빈혈, 관절, 콩팥, 그런데다 또 투석까지 해야 된다는 과정까지 오고, 그래서 이 상태로라면은 5년도 3년도 참 예약이 돼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다른 병원 교수님이. 그리고 거기서 제가 탈장 수술을 의뢰를 했더니 그쪽 병원에서, 거기도 꽤 큰 병원인데, 일반 병원이 아닌 큰 병원인데 저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좀 위험하다는. 국내 주요 사망 원인 1위에서 4위까지인 암, 뇌졸중, 심혈관 질환, 당뇨병이 체질량 지수 30을 넘는 고도 비만자들에게서 그 위험도가 월등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고도 비만 환자의 체중 감량 실패의 이유를 의지박약과 게으름으로 치부하고 공격한다. 게을러서 살쪘다, 아니면은 의지박약이다 해서 살쪘다 그러는데,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뭔가 식탐이라는 거, 이게 식욕이라는 게 자기가 억제할 수 있다고 해서 억제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누구 친구네 집에 가니까 냉장고에 열쇠고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낮에는 개방을 하시는데 어머니가 밤에는 그걸 잠가는데요. 그래도 그걸 갖다가 그 톱으로 매일 조금씩 쓸어갖고 그걸 끼려 먹었다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는 얼마 전에 죽긴 했어요. 이 담낭을 없애고, 그러니까 담낭이 아파갖고 담낭을 절개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뚱뚱하다 보니까 심장마비 걸려서 죽었는데, 근데 그 친구도. 스웨덴 비만 환자 15년간의 추적 결과 비수술자의 경우 체중이 늘거나 거의 변화가 없었고, 고도 비만 수술 그룹들, 즉 위밴드술의 경우 10 내지 20% 감량, 위우회술은 25 내지 35%의 감량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김정봉 씨와 박선희 씨는 2008년 허윤석 교수에게 고도 비만 수술 후 현재 각각 40여 킬로그램씩 감량했다. 아직 그들의 갈 길은 멀지만 이제 그들은 희망을 노래한다. 세훈아, 엄마 이제 탈장 수술만 하면 이제 세훈이하고 엄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비만을 처음에 조금씩 이제
고도비만까지 가지 않았을 때부터 조금씩 체중 관리를 하는 거는 외형상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이 밑에 내용은 이제 나눠준 선생님이 지금 첨부한 파일 활동지로 활동을 하는 건데 이걸 보기 전에 먼저 이론적인 거 한 가지만 더 보고 갈게요. 대사성 질환이라는 게 나옵니다. 대사성 질환. 자, 대사성 질환이라는 건 우리 몸의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병을 통틀어서 대사성 질환이라고 얘기해요. 대사성 질환은 우리 몸의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종류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성인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병들이 주로 대사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먼저 당뇨병이 나오는데요. 당뇨병은 우리 몸의 혈당량이 일정 기준, 예를 들어서 뭐 100ml당 100mg 정도가 일정 평균량인데 그거보다 비정상적으로 너무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은 우리 몸속 혈액을 돌아다니는 당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농도가 높아져 있는 건 우리 몸의 항상성에 의해서 다시 낮추어지는데요. 그 낮추어지는 원리는 피를 돌아다니는 당을 어떤 저장 형태로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당뇨병인 사람은 그러한 저장 형태로 바꾸는 데에 이상이 생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 섭취를 특히 조심해야 돼요. 당의 섭취를 일단은 줄여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섭취하는 이런 음식들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달다고 느끼는 거는 당의 이 양이 진짜 많은 거고요. 달다고 느끼지 않는 음식들에도 당이 일정 이상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로 먹는 이제 떡볶이 이런 거 사실은 우리가 달다고 느끼는 음식은 아닌데도 안에 설탕이나 뭐 물엿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야만 우리가 미각적으로 그 맛있다고 느끼는 그런 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 섭취를 아주 제한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식습관에 있어서도 굉장히 힘들고 여기서 유발하는 다양한 합병증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질환이 되겠습니다. 당뇨병. 그 다음에 고혈압 있는데 고혈압은 말 그대로 혈압이 정상보다 높은 그 병이고요. 고혈압에 걸리게 되면 뭐 즉사를 하진 않아요. 물론 다른 어떤 혈관계 질환으로 인해서 뭐 심장마비나 이런 확률은 높아지더라도 즉사하지는 않지만 평생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정해진 시간에.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런 병들에 걸려서 이런 병을 치료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지방이 높다. 어디에? 혈액에. 그래서 혈액에 필요 이상의 지방 성분이 있는 상태다. 즉 지방의 성분이 혈액에 너무 높은 상태가 고지혈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간은 간에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상태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병들은 일단은 우리가 대사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병들이 한 사람에게 뭐 병 하나만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이 질환들은 대부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동시에 이러한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과서 49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요. 교과서 49페이지를 보면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대사증후군이란 체내 물질 대사 이상으로 높은 혈압, 혈당, 높은 중성지방 혈증 등의 증상이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나타나는 거를 대사증후군이라고 한다.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대사증후군의 원인이나 뭐 원인이 잘 밝혀져 있지는 않다는 거. 그다음에 이러한 뭐 대사증후군이 걸렸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내용들이 밑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첨부해준 활동지
이게 아니죠? 맞네요. 이 활동지를 한번 펴보도록 하세요. 활동지. 자, 선생님이 첨부해준 활동지를 열어보면은 뭐냐면, 자, 이 활동하면은 오늘 수업 마치게 되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에 섭취하는 에너지량과 그 다음에 하루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량이 비슷한지 아니면 불균형적인지, 즉 섭취량이 더 많다거나 소비량이 더 많다거나 한지를 판단해보는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실제 이제 수업을 한 반에는 같이 이제 한번 계산해보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활동지를 나눠줬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 활동지를 프린트해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시험 기간에도 꼭 이 프린트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러면 자신의 일일 에너지 섭취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볼게요. 일단 자신이 탐구과정 1번을 보면 하루 동안 섭취하는 음식물의 종류와 양을 기록한 후에, 자, 1번 지금 보고 있어요. 다음 표를 참고해서 하루 동안 섭취하는 에너지 양을 계산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하루 동안 섭취하는 에너지량 있죠. 하루 동안 섭취하는 이 에너지량,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일 에너지 섭취량. 시리가 대답을 해버렸어요. 일일 에너지 섭취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일일 에너지 섭취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여기에는 이제 여섯 가지씩 12가지의 음식물에 키로칼로리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루를 딱 정해서, 그러니까 제일 기억에 잘 나는, 자신이 먹은 게 기억이 잘 나는 하루를 딱 정해서 하루 동안 먹은 음식물들을 나열해 보는 거예요. 뭐 이거 밥 먹었고, 그런데 밥 이제 통틀어서 3공기를 먹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밥 3공기. 그 다음에 뭘 먹었을까? 뭐 우유를 먹었다. 그 다음에 뭐 귤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보는 거예요. 하루 동안 먹은 걸 싹 다 이렇게 쭉쭉 적어서 옆에 그럼 밥 3공기라는 건 밥 1공기 키로칼로리가 300kcal니까 밥 3공기는 300 곱하기 3 해서 총 900kcal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유는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125kcal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귤은 여기 안 나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식품안전나라라고 하는 사이트를 가서 키로칼로리를 검색을 해보곤 했는데, 실제 수업할 때는. 그런데 거기도 없는 음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뭐 여러분들이 먹은 거 귤 하나 칼로리 이렇게 치면은 대부분 나옵니다. 칼로리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쭉 이제 기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기입을 하면 내가 하루 동안 먹은 이 음식들의 칼로리가 다 이제 적힐 거고, 그러면 여기에 뭘 적느냐, 900, 일단 밥 1공기 900kcal, 그 다음에 우유는 125kcal,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이 나열한 거를 쭉 다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쭉 다 더해서 최종 나오는 키로칼로리가 있겠죠. 이게 일일 에너지 섭취량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일일 에너지 소비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여기에 2번인데요. 그게 활동지 2번. 2번을 보시면 일일 에너지 소비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여기에 어떤 유형별로 에너지 소비량이 나와 있죠. 잠자기는 0.9, 뭐 식사하기는 1.6 이런 식으로 어떤 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자신이 한 활동들이 여기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한 그 하루 있죠. 음식물의 섭취량을 구했던 이날 동안 여러분들이 뭘 했는지를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잠은 6시간 잤다. 6시간. 그다음에 뭐 공부. 여러분 12시간 이상 공부하죠. 그다음에
식사는 뭐 1시간씩 3번 했다. 3시간.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는 겁니다. 쭉 나열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다 더한 값이 24시간이 돼야 되겠죠, 일단은.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일일 에너지 소비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먼저, 잠자기는 6시간인데, 그 잠자기 동안 0.9라고 하는 에너지가 소비된대요, 시간당. 그러면 0.9 곱하기 6시간 잤다. 맞죠? 이거에 그 다음에 공부는 12시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여기 보니까는 시간당 1.9 킬로칼로리가 소모된대. 그래서 1.9 곱하기 공부 12시간 했으니까 이렇게 쭉 더하는 겁니다. 자신이 했던 활동들을 다 더하고요. 다 더한 값이 이렇게 나오죠. 다 더한 값이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온 데다가 여러분의 체중을 곱해주면 됩니다. 체중 뭘 곱해준다고요? 여러분들의 체중을 곱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70kg다. 그러면 여기에 뭐 70kg 이렇게 곱하는 거지.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나온 값이 일일 에너지 소비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는 뭘 쓰냐면 결과 정리에는 에너지 섭취량 나온 거 적고 에너지 소비량 나온 값을 적으면 어디가 더 높은지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에너지 섭취량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2번 결과 정리 2번에는 만약에 현재와 같은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을 지속할 때 10년 뒤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서 글로 써보자라고 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날과 같이 에너지 섭취량이 더 많은 이런 날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10년 후에 당연히 이제 체중 증가할 것이고, 그쵸? 체중 증가 혹은 뭐 비만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되겠죠? 활동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래서 이 활동지는 꼭 들고 있다가 선생님이 수업할 때 실제 했는지 한번 볼 거니까 꼭 챙겨 오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꼭 해봐야 됩니다. 일일 에너지 섭취량과 일일 에너지 소비량을 어떻게 구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되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